자살 사고 후 학교에서 할 일 2.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며 교육부 지정의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운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학생 자살 사고 후 학교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상담실로 전화가 왔네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네, 여보세요? 학교 상담실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피군의 엄마입니다. 피군이 친구의 자살 사고를 겪고 많이 힘들어하는데 제가 가정에서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지 통 모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좀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피군 어머니께서 친구의 자살 사건 이후로 피군에게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지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학교에서 학생 자살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도 부모님들께서는 알고 계셔야 할 내용들을 숙지하셔야 되는데요. 학생들이 친구의 자살에 노출된 이후에 자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거나 기분이 2주 이상 처지는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부모님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자녀들을 빨리 발견하고 도움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자살 예방 교육은 가정에서 학교에서와 같은 정보와 메시지로 한 번 더 강조될 때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자살 사고 후에 부모 교육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생 자살 사고 후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여러분의 학습 정도를 미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살에서 가족의 중요성과 부모 교육의 필요성, 부모 교육 시행 방법, 부모 교육에 들어가야 할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살 사고 이후에 가족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부모 교육 시행 방법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모 교육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를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살 사고 후 학교에서 할 일에 대해서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살에서 가족의 중요성과 부모 교육의 필요성. 자살 사고 후 가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교에서 자살 시도 사고가 일어난 후 아이들은 친구의 죽음으로 강렬한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 많은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끼기 쉽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희생자의 자살 위기를 알았던 친구들의 경우 자살 위험도가 증가하는데요. 이럴 때는 가족의 지지가 특히 중요하고 학교의 지지, 친구의 지지도 중요합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들보다 가족 관계에서 분리되어 있고 가족 간의 갈등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족 내 갈등이 청소년의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고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자살을 행동으로 옮길 빈도는 매우 낮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은 위험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고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 교육 시행 방법. 그럼 부모 교육을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부모 모임은 자살 후 개입 활동의 일부로 이루어집니다. 부모 모임은 부모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답변을 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 모임에는 위기 대응팀의 리더, 팀 조정자, 모든 팀의 구성원, 경찰서장,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모두가 참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표는요, 지역사회 관심을 줄이고 위험한 청소년들을 모두 힘을 합쳐 찾아낼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협조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모임에는 학생들이 참가할 수도 있고 참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 책임자는 모임 전에 대중매체 관련자들이 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러한 관련자들을 참석시킬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모와 공유해야 되는 학생과 관련된 개인적인 정보가 있다면 그 시간 동안에는 대중매체 참석자를 참석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임은 2번에 나눠서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첫 번째 모임에서는 부모님께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임에서는 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즉시 할 수 있는 훈련된 위기 개입 상담가와 함께 작은 규모의 모임으로 부모님들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모임은 이러한 자살 위기 때 필요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서 45분 혹은 50분 정도로 진행됩니다. 첫 모임에서의 목표, 학교 교장 선생님의 역할, 위기 대응 팀장의 논의사항을 알아볼까요? 먼저 첫 번째 모임의 목표입니다. 모임의 목적과 구성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죽음을 검증합니다. 또한 루머가 퍼지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언론을 포함한 학교의 책임감 있는 행동에 대해서 부모님들께 정보를 알리고 장례식 절차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공지할 예정이라는 것도 부모님들께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위기 대응팀의 리더나 학교장의 역할입니다. 먼저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지지하며 애도가 잘 표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기 대응팀의 리더와 구성원을 전체 교직원과 지역사회에 소개하고 학생들을 중재하기 위한 팀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의지를 전달합니다. 어려운 시간 동안 협력하는 학교와 부모님을 격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견이나 질문을 위한 시간이 마련될 것이라는 것을 참석자에게 미리 알리고 안심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죽음을 다루는 학교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이러한 위기 개입에는 청소년들이 친구의 자살에 영향을 받기가 쉬워 이 순간 그러한 방식으로 자살을 실행할 수 있는 모방 자살의 위험이 있고 추후 또 다른 자살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청소년의 자살을 너무 단순화시키거나 너무 미화시키거나 너무 낭만화시키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정상적인 반응인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으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합니다. 다음은 위기 대응팀의 리더가 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학교가 학생들이 대처하도록 돕는 방법을 논의합니다. 또 자살 후의 상실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사춘기에 느낄 수 있는 자살에 대한 것, 우울증이나 불안에 대한 사실을 유인물로 나누어 줍니다. 중요한 점은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자살자의 90% 이상이 우울감이나 불안과 같은 감정을 미리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정신적 어려움이나 자살 사고를 가진 어떠한 학생이라도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모임은 소규모의 모임인데요. 훈련된 상담가가 소규모 모임을 가지면서 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시간을 가집니다. 모임은 한 그룹당 8명 내지 10명 이내의 부모님들이 모이는 것이 적당하며 적어도 2명의 훈련된 상담가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도움이 필요한 부모를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면 바람직합니다. 지원팀원은 모임 장소로 부모님을 안내하고 유인물을 나누어주고 이용 가능한 물이나 휴지를 준비합니다. 어떤 부모님은 어린아이들과 올 수도 있으므로 현장에 아이를 따로 돌볼 수 있는 보육 공간과 담당자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같이 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다른 학생들의 그룹도 같이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대중매체가 소규모 모임에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언론에 대한 대변인이 언론과의 접촉을 위해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일 언론의 관심을 많이 끈 자살이나 죽음인 경우라면 대중과 언론을 통제하고 교통 흐름을 돕기 위한 안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모 교육에 들어가야 할 내용.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이러한 것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나 자신의 자녀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살 사고를 경험한 후에 이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부모들께서는 어떤 정보를 알아야 할까요? 먼저 애도 반응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애도는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을 때 겪게 되는 매우 자연스러운 고통 반응입니다. 사람마다 매우 다른 방식으로 경험될 수 있는데요. 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은 성인과는 달리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인과는 매우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어떤 청소년들은 생각보다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하기도 하지만 어떤 청소년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다음은 애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가족이나 또래의 죽음과 같은 큰 상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애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전에 좋아했던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에 큰 슬픔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죽은 학생이 죽은 친구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죽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죽은 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려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다 죽음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그 친구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그 아이가 자살을 선택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고, 너 잘못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어서 이러한 잘못된 죄책감을 없애주어야 합니다. 상실과 관련된 감정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고 이러한 혼란스러운 감정을 파괴적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분노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고 그것을 인지하고 분노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상실을 경험할 때 청소년들은 자신이 이전과는 다르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렇게 달라진 점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실을 경험한 또래 집단이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청소년들은 점차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상실을 성인기까지 계속 기억하기도 하는데요. 애도 가정에 있는 청소년들과 이야기할 때에는 상실을 스스로 인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상황을 민감하게 인식하면서 그 감정을 진지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것들이 정상적인 애도 반응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도 반응의 감정, 정서를 보면 슬픔, 무서워함, 죄의식을 가짐, 희망이 없음, 죽은 아이가 한심하게 느껴짐, 외로움, 화가 남, 아니면 나만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애도 반응의 신체 감각을 느낄 수 있는데요. 가슴이 먹먹하고 아프거나 갑자기 허기가 지는 배고픔을 느끼거나 이전에는 괜찮았던 소리가 과민하게 들린다든지 세상과 내가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것 같은 감각이 든다든지 호흡을 가쁘게 쉬는 짧은 호흡, 그래서 과호흡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내 몸이 허약하게 느껴지고 무기력하거나 목이 계속 바짝바짝 타는 구강 건조증과 같은 신체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애도 반응으로 생각이 있는데요. 난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어. 나는 혼란스러워. 내가 미칠 것 같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중을 못할 것 같아. 그 아이가 그렇게 된 것은 아마 내 잘못이었을 거야. 그렇게 죽는 것이 나일 수도 있었어. 내가 그 생각을 한다면 나는 점점 더 나빠질 거야. 같은 생각도 정상적인 애도 반응에 속합니다. 네 번째, 말을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행동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입맛을 잃고 먹고 싶지 않아 한다거나 물건을 잃어버리고 자꾸 깜빡깜빡 뭔가를 잃어버린다거나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있고 싶어 한다거나 누군가를 잃어버리는 꿈을 반복해서 꾼다고 하거나 사망한 아이를 찾아서 돌아다니거나 그 아이와 연관된 물건을 찾아서 돌아다니거나 한숨을 계속해서 쉬거나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자꾸만 말을 하다가 아니면 가만히 있다가 울음을 터뜨린다든지 그 아이와 관련된 장소, 상실과 연관된 장소나 물건을 계속 찾아다니는 행동들은 초기에는 정상적인 애도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스스로 회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애도의 시기를 겪어 나면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청소년들은 특별한 주변의 지지와 도움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문적인 평가 및 치료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상실에 대해서 충분히 애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지하며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즉각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2차적인 후유증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이번에는 애도하는 아이들을 돕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아이들은 질문을 하면서 배웁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질문도 괜찮다는 것을 설명하고 아이들의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모를 때는 모른다는 대답도 도움이 됩니다. 연령별로 다르게 표현되는 아이들의 언어를 잘 이해하고 이에 맞게 대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척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질문에 대답하기 가장 어려운 순간은 죽음의 직후입니다. 엄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형이 죽었단다. 아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을 때 단지 가버렸어 같은 모호한 말을 하기보다는 죽었다, 사망했다 라는 구체적인 단어를 쓰는 편이 낫습니다. 아이가 엄마로부터 형이 가버렸어 또는 동생을 잃어버렸어 같은 말을 듣는다면 아이는 자신의 형제가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찾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도 어른들처럼 선택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위기 이후, 트라우마 이후에는 선택할 수 있을 때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고인에게 잘 가라는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데요. 형제들이 각각의 다른 방식을 원할 수도 있어서 어떤 아이들은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어떤 아이들은 편지 쓰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생각을 짐작하거나 혹은 생각이 모두 같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아이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사망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고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고인을 기억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은 나랑 잘 놀아줬다. 나한테 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형은 이 노래를 진짜 좋아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며 고인을 기억하는 것은 치유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때는 장점과 단점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과정은 아이가 고인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삶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우리는 계속 살아갈 것이라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네 번째, 애도 반응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빠가 심장병으로 죽은 몇 개월 후에 7살 난 어떤 아이는 친구들에게 난 마음속에 너무 많은 눈물이 있는데 우리 엄마처럼 밖으로 나오게 할 수가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혼자 있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쁘게 지내기를 바라지만 어떤 아이는 모든 일에서 떨어져서 혼자 집에 있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수 있고 때로는 혼자 시간 보내기를 원할 수도 있으며 오히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애도 방식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방식의 치유 과정이 있다는 것인데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전과 달라진 행동을 관찰하고 이러한 자연스러운 차이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판단하지 말고 들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아이의 판단을 고쳐주거나 어른들의 판단을 주입하려 하지 말고 아이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경험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 극복해야지. 견뎌내보자. 이처럼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충고를 하거나 섣부르게 안심시키고 위로하려 합니다. 슬픔에 빠진 아이를 섣부르게 위로하고 너무 빨리 안심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의도는 오히려 아이가 느끼고 있는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게 만듭니다. 난 돌아가신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아이가 이처럼 말한다면 그저 아이에게 들은 말을 아이의 말로 되물어 주세요. 예를 들어, 너가 그렇게 화가 나는구나. 그런 줄 몰랐다. 그러면 아이들은 당신이 자신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학생 자살 예방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 적용하기 시간입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애도하는 학생들을 돕는 방법을 살펴봤었습니다. 애도하는 학생들을 돕는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이 장례 과정에서 작별을 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이가 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애도 과정을 시작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장례를 치르기 전에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어떤 과정이 진행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아이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장례를 받아들이기 훨씬 쉬워집니다. 아이가 장례식에 참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작별 인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이에게 휴식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이러한 애도 과정에서 더 많은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일이고 괜찮다는 것을 아이가 알게 하십시오. 그 일을 빨리 잊고 공부하라고 하는 말은 아이들한테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가 즐겁게 지내거나 소리내어 크게 웃는 그런 일들은 고인에 대해서 무례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애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산 사람은 삶을 계속 살아야 되고 아이들이 자신을 위해서 즐거운 일을 하고 발달 과정으로 돌아가고 친구를 다시 사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모두 세 문항이 제시되며 기회는 2번씩 제공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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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학습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먼저 자살에서 가족의 중요한 이유에 대해 학습했는데요. 부모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자살 행동의 빈도가 낮습니다. 부모 교육을 통해 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 교육은 어떻게 시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2차례에 걸쳐 모임이 시행되며 첫 모임에서는 부모에게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2번째 모임은 훈련된 위기 상담가와 함께 작은 모임으로 부모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다음은 부모 교육에 들어가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살의 경고 신호를 교육하고 대처 방법,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애도 과정은 슬픔, 부인, 죄책감, 분노, 수치심, 수용과 같이 6단계를 거칩니다. 그럼 애도하는 아이들을 돕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또 사망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억하고 애도 반응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판단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례 과정에서 작별을 고할 수 있게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자살 사고 후 학교에서 할 일 2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